그래서 뭐를 제일 중요하게 보냐? 기름인 것 같아요. 오일. 미국은 기름값이 제일 중요해요. 일반인들이 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러니까요. 웨이지 인플레이션이 세고 아직도 4% 위로 가 있고 기름값을 이때까지는 걱정을 크게 안 했는데 이제부터 기름값도 걱정을 해야 돼요. 유럽같이. 유럽은 거짓 많은 인플레이션이 기름에서 오고 일본도. 미국은 좀 기름값보다 인건비가 인플레이션의 최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건비도 높고 기름값이 이제 다시 지금 90불로 올라갔고 그게 CPI 프린트할 때 제일 걱정이 돼요. CPI가 다시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페드가 할 수 없이 11월 달에 이자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 걱정이에요.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 전쯤이죠. 뉴욕에서 출장을 오셔서 굉장히 깊이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인사이트를 전해주셨던 분입니다. 뉴욕 생명자산운용에서 CIO를 맡고 계시는 윤재성 CIO가 다시 출장차 한국을 방문하게 돼서 저희가 또 급하게 이 인터뷰를 어레인지했습니다. 사실 금융시장을 이렇게 좀 조망을 해보면 약간 방향성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 나오죠. 연준의 금리 인상의 스탠스는 많이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연준의 스탠스가 갑작스럽게 완화적인 스탠스로 변화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주 위주의 굉장히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이던 미국 시장도 어쩌면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박스 P라고 할 정도로 밑에도 위에도 이렇게 갇혀버린 그런 시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그런 것 같죠. 테마주 열풍이라고 할 정도의 빠른 순환매가 돌더니 지금은 그 테마주 역시도 조금 시들해지면서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 시각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3프로TV 찾아주셨습니다. 윤재성 CIO,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3개월 정도 됐죠? 예. 뉴욕에서도 굉장히 바쁜 일정이실 텐데 또 한국에 일본까지 이렇게 출장을 오신 것 같아요. 예. 자, 저도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향을 찾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내년 시장을 조망할 때도 훨씬 더 올해보다도 방향을 잡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대선전도 이제 열리게 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저는 여전히 똑같이 좀 안 좋게 보여요, 경제가. 그래서 작년 말부터 경제가 꺾이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안 꺾였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 걸 분석해 보면은 작년 4분기에 매니팩처링 꺾였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가 꺾여야 되는데 잘 버티고 있고, 아예 매니팩처가 많이 꺾여서 이제 회복까지 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작년 말에 많은 분들이 저 말고 불경기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거진 반반이 된 것 같아요.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예 50% 위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장은. 소프트 랜딩의 뜻이 뭐냐? 그 리세션이 그 인더스트리상 이렇게 take turn 차례차례 와서 전 미국의 리세션은 안 온다. 그러고서 넘어갈 거다. 그게 2013, 15년이었어요, 미국에. 그렇죠. 2008년도에 그 금융 위기를 겪고 유럽은 더블 딥 리세션을 겪고 미국은 롤링 리세션으로 넘어갔어요. 기름값이 한번 다시 25불 찍었잖아요. 한 2014, 15년에. 그러고서 말았어요. 그래서 그게 소프트 랜딩이고, 아예 그거냐 아니면 진짜 리세션이 마일드 리세션이라도 약한 리세션이라도 오냐 안 오냐 그걸 걱정하는데, 저는 아직도 리세션 방향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늦어져서 왜 늦어지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금년에 저희 투자가들도 깜짝 놀란 게,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 그 당연히 페드가 SVB 은행 망가지고 나서 리퀴디티를 엄청 풀었죠. 그리고 트레셔리가 데트 실링 이슈 때문에 채권 발행은 못하고 돈은 쓰니까 그것도 QE 에펙트죠. 그렇죠.
채권자가 채권을 사면 돈이 빠지는데 시스템에서 빼는 건 안 하고 그냥 쓰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QT가 한 6개월어치 뒷좌석을 거꾸로 갔어요. 예. 그래갖고 QE가 엄청 됐고 바이든이 피스크를 1 트릴리언을 금년에도 풀었더라고요. 예,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계속 흘러가죠. 그리고 트럼프 때 시작한 그 일반 미국인들한테 돈 풀어주는 것도 그게 2.2 트릴리언이 풀려갖고 그 돈이 지금 뭐 600 빌리언 남았다고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의 메리 데일리 그 페드는 아예 150 빌리언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지금 그걸 분석하는데 이렇게든 저렇게든 돈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민들한테. 이렇게 되면 경제가 더 오래 버티고 갈 수 있냐 못 가냐 이거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8월 달은 경제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9월에 나오는 데이터는 경제가 좋게 나올 거고 그러면은 페드가 한 번 쉬고 11월에 올릴 확률이 좀 높고 11월에 금리 여전히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저는 보시죠. 지금 마켓은 50. 예. 그렇죠? 9월은 이제 쉬는 거고. 네, 9월은 무조건 쉰다고 벌써 뭐그 월스트리트저널 그 기자들 벌써 주말에 썼고 그러니까 페드가 페드가 생각하는 거 확인까지 해줬고 저는 11월 달에 올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켓은 반반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주일 전만 해도 30% 내려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조금 세게 나오면은 이게 올라가고 조금 약하게 나오면 내려가는데 저는 아직도 올릴 확률이 있다고 봐요. 예. 11월 아니면 내년까지도. 그래서 뭐를 제일 중요하게 보냐 기름인 것 같아요. 오일. 국제 유가가 심상치 않아요. 네. 국채 유가가 미국 정부 채권이 국채 유가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 그러면 무슨 뜻이냐?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좀 해야 돼요. 유럽은 무조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고 네. 미국은 그러니까 기름 때문에 얻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웨이지 인플레이션인데 이제 기름까지 걱정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면은 페드가 이자를 올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 정부 채권이 기름을 따라가는 것밖에 따라가는 게 보여요. 그 정부 채권이 기름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시중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하. 그렇게 되면은 주시장에는 좋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가 잘 골목골목을 조심히 피해갔는데 이렇게 되면 길을 잘못 들어서 더 이상 주식이 어떻게 그러니까 경제가 다시 막 5년, 7년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리세션이 당장 안 오더라도 어떻게 주식이 다시 10%를 뜰 수 있는 확률이 되는지는 아직은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뉴욕이라는 게 뭐 세계 금융의 중심지임과 동시에 전 세계의 운용 자금이 가장 많이 집중돼 있고 또 그만큼 분석과 펀드 매니저들이 커뮤니티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 데잖아요. 근데 윤재성 CIO께서도 거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메인스트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맨하탄 특히 월스트리트에서 보고 있는 시각들은 변화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리세션에 대한 전망 또 주식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좌우하고 있는지요? 많이 갈려져 있어요. 이렇게 저도 큰 금융 sell side brokerage research를 읽고 그러는데 뭐 여전히 뭐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쪽은 불경기 예상하고 주식이 꺼진다고 생각하고 아예 골드맨 큰 운영사 중에 골드맨 메릴린치가 반대쪽에 서 있는데 골드맨 아예 금주에 그 불경기 확률을 더 내렸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될까 아직도 의심이 가고 아예 경제가 약해지는 게 자꾸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 보면은 크레딧 카드 디폴트도 그렇고 모르게지 내는 거 자동차 돈 빌려서 사는 분들 못 내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크레딧 카드 자체도 못 내갖고 부도가 시작되는데 그 사람들이 불경기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스며들어갖고 이제 진짜 미들 클래스가 돈이 없어야지 불경기가 생기는데
아직도 거기까지는 안 보이고 그게 언제쯤 오냐. 그래서 저도 지켜보는 게 바이든이 돈을 얼마나 더 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계속 더 풀라 그러고 이번에 스튜던트 로운도 이제 끝나잖아요. 9월 네. 달부터. 그러면은 거기에도 600 빌리언 달러가 이제 다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네. 그것도 바이든이 또 어디서 200 빌리언을 갖고 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고 있는데 10월 달에 좀 미국의 워싱턴의 위기가 조금 있을 수가 있는 게 위기라는 게 뭐 큰 위기가 아니라 그 미국은 fiscal year planning 내년의 버짓을 10월 달에 짜야 돼요. 근데 바이든은 또 돈을 더 풀고 싶어 하고 네. 리퍼블릭 반대쪽은 아예 못 풀게 하려고 이거 합의를 못 하면은 거버먼트 셧다운이 생길 수 있어요. 그 확률이 50% 위로 가 있대요, 이제 드디어. 이래서 금년에 그 리퍼블리칸 데모 두 정치가들이 어떻게 합의를 하고 넘길 건지 내년에 빠르면은 데트 힐링 이슈가 또 돌아올 수 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나쁜 뉴스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 때문에 불경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자꾸 방향이 안 좋은 쪽으로 가면서 그 돈을 계속 푸니까 정부가 경제는 잘 흘러가는데 저는 4분기는 좀 잃는 것 같고 4분기부터 무너지는 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1분기면은 불경기 거짐 다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저점을 내년 1분기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년을 보면은 지금 제일 애매할 때인 게 8월 달 데이터는 좋게 나올 거고 9월에. 근데 9월, 10월부터 약해지는 게 보이면 이제 10월, 11월 달 데이터에 나올 거예요. 그게 약하게 나오면은 금년 말에 주식이 좀 힘들어 할 것 같고 그거 마저 세게 나오면은 보통 이럴 때는 year in rally 연말에 또 뭐 산타클라스 랠리 같이 이렇게 해가 좋으면은 끝이 좋아요. 그럼 이게 좋을 건지 그럼 내년에 꺾일 건지 금년 말에 꺾일 건지를 지켜봐야 되고 네. 금년 10월 달에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은 그때는 주식이 연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길게 안 좋게 봐도 지금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거를 그냥 버티고 기다리는 것보다 뭐를 사야 되는데 뭐를 사야 되냐. 저는 택을 피하고 매니팩처링이 회복하고 있으니까 아예 그쪽이 주식이 더 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테크 주식은 피하고 피하죠. 비싸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저번에 6월에 와서 말하는데 금년 4월 달부터 아예 일본을 찾아갔어요. 일본을 왜 찾아갔냐? 유럽이 중국 통해서 독일이 특별히 리세션이 올 것 같고 영국, 독일, 미국 주식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일본이 그 키시다 프라임 미니스터가 그 shareholder value를 다시 돌린다 그래갖고 지금 그게 잘 되고 있어요. 도쿄 재팬 스탁 엑스체인지. 그래서 그 일본 주식 값어치도 싸고 캐탈리스트가 보인다. 몇 년째 한번 한 2017년인가 8년 한번 떴다 말았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진짜 정신 차려서 제대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샀는데 일본 투자가한테는 그러고 다녀요. 길게 투자를 할 거는 아직 두고 봐야 되지만 한 6개월에서 12개월 예상하고 샀다. 근데 방향이 아직도 좋아요. 아직도 싸고. 근데 커런시가 좀 문제더군요. 근데 커런시는 진짜 지켜봐야 되죠. 네. 금년 초반기에 일본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은 그 CIO 분들이 unanimously 전부 다 4월 달에는 6월에 그 키시다가 lower house election 해갖고 예. 그 자리를 더 얻는다. 한국은 내년이죠, 4월에. 네. 그런 식으로 lower house election에서 자리가 더 받아야지 힘이 생겨.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 아드님이 문제를 일으켜갖고 파퓰러리가 떨어졌어. 그래서 그러고 7월 달에 그 yield curve control을 조금은 포기한다. 네. 근데 6월 달에 갔더니 그 말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뒤집어져 갖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되면은 그 헤지 펀드들이 공격하는 게 더 세게 와서 환율이 약해진다. 그렇지만 버티면은 다시 언젠가는 yield curve control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내년으로 미뤘다 그러는데 지금 이번 주말에 또 말이 바뀌어 갖고 할 수 없이 다시 더 빨리 풀 것 같아요. 150 근처 가면은 겁먹어요. 지금 벌써 두 번 작년 11월 말 12월 달에 쿠로다도 겁먹어서 풀었고 우에다도 말로 내년으로 미뤘는데 지금
다시 풀 생각이 있잖아요. 이 150을 지키고 싶고 더 이상 올라가면은 일본 장난 아니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요. 에너지 인플레이션. 그렇군요. 자, 일본 얘기는 조금 더 후에 들어보기로 예. 하고요. 미국에도 그 지난 3개월 동안 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고 예. 또 은행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들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에 뭔가 금융시장의 변화 좀 있었어요. 예. 미국의 시중금리도 좀 오르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때 이후에 밑으로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진 거 아닌가. 그 뉴욕 현지에서는 국가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세요? 아, 그때 그 피치가 이자를 그러니까 크레딧 레이팅을 내리면 아예 미국 정부 채권 리스크 오프가 되니까 이자는 더 좋죠. 내려가죠. 왜냐면 더 채권을 사고 싶어 하고 리스크 오프 되면 살 게 미국 정부 채권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데트 딜링 이슈도 그렇고 바이든이 fiscally 굉장히 irresponsible 책임감이 없이 돈을 막 써대잖아요.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그 피치가 그 S&P가 2015년에 하듯이 이자를 내렸죠. 그래서 그때 구박을 많이 들었어요. 등급을 예? 등급을 낮췄죠. 예, 등급을 예. 왜 구박을 들었냐? 그때 그 데트 딜링 그 위논할 때 그때 안 내리고 왜 이제 와서 내렸냐는 말이 있는데 지켜보니까 뭐 이제 10월 달도 그렇고 내년도 그 데트 딜링 이슈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내리는 것도 그렇게 틀리진 않다고 생각하고 은행들도 약해지니까 내리는 거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은행도 약해져 있어요. 지금 아직도 상황이. 리지널 뱅크들. 그리고 뭐 JP 모건, 시티, 메럴 뭐 이런 거는 아직도 튼튼하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게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정부 채권이 이자가 올라간 거는 그거 내린 것 때문에 올라간 것보다도 no landing 시나리오의 확률을 생각하니까 만약에 불경기가 안 생기고 아예 잘 흘러가면은 이 yield curve는 채권 yield curve는 네게티브 인버션이 돼 있잖아요. 인버션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된다는 거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되는데 이 5%를 아직은 안 내릴 거잖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예. 그러면은 fully normalized 이렇게 positive는 안 되고 덜 인버트 된 거죠. 그렇죠. 예. 장단기 그래서 금리 차가 예. 역전되는 게 조금 덜 되는 거죠. 그럼 불경기 확률이 마켓이 불경기 확률을 적게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아까 그 바이든 정부의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돈을 뭐 그냥 찍어서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 발행 그래서 더 해야죠. 사실 3분기에만 해도 상당히 많은 채권의 순중 발행, 그러니까 채권 발행 물량이 늘 수 있다라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다 보니까 채권 투자자들의 센치가 훨씬 더 안 좋아졌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드가 뜨고 채권 가격이 더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경기 확률이 적으니까 그걸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예. 그러면서 뭐 누구죠? 에이크먼 이런 사람들도 장기 채권을 숏을 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옵션을 쳤어요. 예,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예. 저 월스트리트에서 뭐 많이 회자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그 에크맨도 그렇고 제일 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인데 뉴욕 페드가 그 화이트 페이퍼를 썼어요. 그 화이트 페이퍼가 뭐냐? R-star. 예. 뉴트럴 레이시 뭐냐? 예, 우리가 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적립금리. 미국 그 인플레이션이 웨이지 인플레이션이 3년 5년 길게 보면은 그 중국이랑 경제 정쟁이 뭐 이런 거 문제 때문에 3%를 잡고 가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만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 길게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이 3%나 그쯤에서만 머물면은 뉴트럴 레이시 2%는 말이 안 된다. 3%여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옛날에는 1년 전에도 나왔는데 이제 이게 조금 증권사에 많이 돌았어요. 2.5%라고 R-star가 2.5%야 돼야 된다는 그 화이트 페이퍼가 굉장히 모멘텀을 많이 받아갖고 그때 정부 채권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 그 제가 브로커들한테 많이 통화를 했어요. 왜냐면은 다 테크니컬 레벨이 뭐 4%, 4.25%막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다
뚫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면 어디까지 가냐? 그랬더니 테크니컬 모멘텀 보시는 분은 4.75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한번 뭐가 터져갖고 사람들이 막 팔아대면은 막 쭉쭉쭉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한 4.3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 레인지 트레이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TLT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거를 조금 일찍 샀어요. 왜냐면 불경기 생각해서 3.5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서. 그래갖고 TLT가 정부 채권이 한 4.1, 10년. 네. TLT는 20년, 30년이지만 한 10년이 한 4.1대 사들였는데 계속 사댔어요. 그러고 지금은 좀 팔았고 이제 테크니컬 트레이딩으로 봐갖고 옆자리로 갈 것 같아요. 한동안. 이게 옆자리로 트레이딩하다가 빵 터질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근데 아직은 기름값이 제일 저는 걱정되고, 그러니까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불경기 오면은 내려가고, 뭐가 이걸 올릴 수 있냐 보면은 no landing scenario. 그래갖고 기름값이 계속 쭉쭉 올라가면은 이게 따로 올라가고, bond vigilante. 바이든이 너무 돈을 많이 쓰니까 그 80년도에 있었던 bond vigilante 컨셉이 뭐냐? 투자가들이 이자를 더 내놔. 너희들이 너무 미국 정부가 너무 피스컬 잘 관리를 잘 이제 못해.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자경단이라고 해요. 어렵죠. 어렵죠. 그 한국 분들도 저 CIO님 그 용어 되게 어렵게. 죄송해요. 채권 자경단이라고. 자경단. 오케이.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는 게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은 액맨이 맞을 수 있어요. 그 대신 5.5까지 가면은 불경기 금방 와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4.5 위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요, 저는. 5.5, 6까지 간다? 가봤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막 120불 기름 갔을 때 뭐 200불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채권 이자, 기름 이런 거는 막 쭉쭉 올라가다가 방향성이죠. 경제를 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름값도 90불에서 100불 방향으로 가면은 한 1년 반 전만 해도 120불 버틸 수 있지만 지금은 기름값이 120불 찾아가면 무조건 그 전에 불경기 와요. 근데 어쨌든 지금 90달러 다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죠? 두바이나 뭐 브렌트 이런 거는 90달러 넘어갔죠. 있으니까 그 뉴욕에서도 이렇게 참으로 가시면서 가스 가면 이렇게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예. 예. 근데 그게 또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자극을 주잖아요. 이제. 큰 자극이죠. 미국은 기름값이 제일 중요해요. 일반인들이 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90불에서 100 지나서 100불 방향으로 가면은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아예 저희도 에너지를 좋아해서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팔기 시작했어요. 에너지를 예. 왜? 에너지 주식 왜냐면 기름값이 너무 세게 가고 이렇게 가면은 경제가 둔화되면 사람들이 경제 꺾이는 리세션 걱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커머디티 약해질 거다. 근데 워런 버핏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워런 버핏 길게 투자하신 분이잖아요. 네. 5년 10. 저도 다음 이 불경기 생겨서 다음에는 뭘 크게 갖고 가고 싶냐 그러면 커머디티라 그래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야, 테크를 안 사면 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왜 저런 에너지 주식들을 저렇게 많이 샀을까? 예. 그죠? 옥시덴탈도 그렇고 쉐브론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일본 상사 주식 사는 것도 트레이딩 컴퍼니다. 네, 어차피 리뉴어블. 그렇죠. 리뉴어블. 거기다 또 그 국제 원자재 시장에도 침투가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근데 그런데 저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어쨌든 지구 온난화다 뭐 이런 것들은 정해진 수순으로 가니까 전환기잖아요. 에너지 전환. 예. 그러니까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그죠? 리뉴어블 에너지로 전환기인데 이 전환기에 예를 들면 그 전환기가 뭐 한두 달은 아니고 10년, 20년 이 전환기에 과연 화석연료 즉 가스라든지 오일을 생산하고 있는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그 권력은 야 가격을 어떻게 해서든 올리려고 하겠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전환기에 에너지에 관련된 투자를 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ESG 무브먼트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너무 안 들어가고 그 ESG가는 아무래도 한 10년, 20년 후 얘기고 지금부터 다음 5년, 10년은 에너지, 커머디티 자체 다, agriculture 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저 처오마에 그 완전 시골에 계신 분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분은 10년 보고 투자하시는 분이시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나 그냥 워런 버핏이 하는 대로 그냥 그 커머디티를 살 수도 있지만 그냥 워런 버핏 주식을 사버릴까? 예. 혹시 그거 갖고 계세요? 워런 버핏? 아니요. 버크셔 해서웨이? 안 갖고 있어요. 근데 되게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분이 하는 걸 지켜보고 있죠. 네. 제가 타이밍 운이지만 제가 1번을 그분이랑 같은 시간에 방문했고 그 1번 주식을 그 전에 사갖고 기사도 일본 분들이 써줘갖고 그 워런 버핏보다 2주일 전에 주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타이밍이죠. 그분 비행기가 좀 늦게 떠난 것뿐이지. 그러니까 워런 버핏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존경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워런 버핏보다 2주 먼저 샀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어쨌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오셨죠. 워런 버핏 자기 비행기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개인 비행기 타고 와서 늦게 왔죠. 그 지난번에 네브라스카 갔더니 네. 그 조종사들이 데모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에어라인 파일럿들이 많이 데모하고 있어요, 미국에. 그게 문제예요, 요새 미국에는. 그죠? 유니언들이 다 데모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그 유니언 분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국은 좀 많죠. 현대 자동차 뭐 이런 거 보면은. 근데 미국은 그렇게 그 레이버가 그렇게 유니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우리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미국 현지 공장들을 많이 더 지어야 앞으로 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니언 중에 제일 센 데가 우리도 금속노련 그 현대자동차 노조가 제일 싼데 거기는 오토 그러니까 그 디트로이트 베이스에 그 노조가 제일 센 데죠. 예.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노조 가입 뭐 이런 얘기가 있다던데. 있어요. 예? 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보고 계세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게 그 미국의 레이버 마켓 보면은 그 유니언이 굉장히 적어요. 퍼센티지로. 그래서 거기 뭐 스틸인가 뭐 40% 올려달라 그러잖아요. 네. 뭐 3년 4년을 걸쳐서. 근데 그게 조금은 인플레이션 타격을 받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요. 큰 이슈는 아니군요. 그렇게 아직은. 네. 근데 그래서 웨이지 인플레이션이 세고 아직도 4% 위로 가 있고 기름값도 오르면은 미국도 할 수 없이 이제 기름값을 이때까지는 걱정을 크게 안 했는데 이제부터 기름값도 걱정을 해야 돼. 유럽 같이. 유럽은 거짓 많은 인플레이션이 기름에서 오고 일본도 미국은 좀 기름값보다 인건비가 제일 인플레이션의 최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집값이랑 근데 지금은 인건비도 높고 기름값이 이제 다시 지금 90불로 올라갔고 그게 CPI 프린트 할 때 다음 주가 다다음 주에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CPI가 다시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페드가 할 수 없이 11월 달은 이자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통상 미국 시장에서 9월이 별로 안 좋죠. 안 좋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는 이게 뭐 네. 저 회계년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죠. 올해 일하는 제 생각인데 여름에 다 휴가 가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밑에 주니어 트레이더들이 젊은 트레이더들이 그냥 여름에는 그냥 자기네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다가 9월 달 되면은 다 돌아와요. 그렇죠? 네. 네, 다 뭐 햄튼 뭐 휴가 갔다가 코비드 전부터 work from Hampton. 그렇죠. 그러다가 다 돌아와요. 그럼 9월에 이렇게 마켓을 다시 보는 거야. 연말 다음 내년 이렇게 되고 back to school 이러면은 그때 이제 무슨 큰 조정이 오는 거죠.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윤재성 CIO가 한국에 뭐 여름에 이렇게 부모님 뵈러 오거나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갔더니 친구들이 왜 이런 걸 사놨어? 다 팔어. 뭐 하여튼 그런 게 뭐 하여튼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런 게 없진 않아요. 여름 휴가 시즌 이후에 어떤 코렉션 기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 근데 어쨌든 요즘도 bad is good.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주가가 오르는. 그게 이제 2008년도 이후에 계속 돼 왔어요. 이게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good is bad로 바뀌었잖아요. 좋은 뉴스가 나쁘다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good is bad. 그러니까 bad is good이나 good is bad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꾸로 하면. 경제가 좋아지면은 주식한테 안 좋다는 안 좋은 얘기죠. 거고 경제가 나빠지면 주시장이 좋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너무 페드를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 끝날 때가 됐지 않았나. 그래서 bad is bad. 경제 지표 안 좋으면 저 안 좋아지네. 왜냐하면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 가지고 예를 들면 이 돈을 어떻게 처치하지 못할
그런 정도의 저금리 환경이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경제 지표 안 좋으면 뭔가 또 근데 지금 연준에서 경제 지표가 안 좋다고 갑자기 완화적으로 돌아가지고 그런 기대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금년에도 벌써 금년 초부터 페드나 피스컬도 별로 없을 거다. 연준이 이자를 못 내린다. 그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예. 그러다가 SVB가 미국에서 6번째 큰 은행이 어마어마한 은행이 됐어요. 그때 실리콘밸리가 막 뜨는 바람에 조그만 은행이 6번째 큰 은행이 됐는데 그게 망해갖고 16번째. First Republic도 망하고 네. 이래갖고 할 수 없이 막 풀었잖아요. 리퀴디티를. 네. 그러다 보니까 페드가 이자는 안 내렸지만 QT 리퀴디티를 빼는 거를 거짐 다시 다 돌려줬잖아요. 풀었잖아요. 네. 그리고 트레이셔리도 포함해서 막 풀어줘 갖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또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이 힘이 얻었지. 지금 2분기에서 3분기 넘어오면서 그 컨슈머들도 돈을 막 바이든이 주고 페드도 이자를 막 다시 푸니까 예. 이자를 안 내렸지만 돈을 리퀴디티를 푸니까 계속 주식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안 좋을 리퀴디티가 좀 줄고 있잖아요. 이제는 막 그 트레셔리가 데트를 팔고 있으니까 그건 돈을 빼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그래서 리퀴디티가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또 뭐가 터지면은 또 뭘 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크게 뭐가 안 터지면은 이자는 안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같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자를 4번 내린다는데 4번 내릴 상황이 뭐냐? 그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꺾이지 않으면 불경기가 생기지 않으면은 이자를 그렇게 100 베이시스 포인트 4번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린다고 마켓은 믿잖아요. 근데 계속 마켓이 틀리긴 틀렸잖아요. 이때까지 내린다는 거. 지금 뭐 4번을 내리려면 뭐 금융시장이 굉장한 큰 소동이 있을 정도의 크래시. 그렇죠. 네? 그거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꺾인다. 네. 근데 뭐 인플레이션 갑자기 꺾일 것 같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잡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배드 이즈 굿이라는 게 예. 약간 너무 고정관념, 그쵸. 너무 더 실화 이상- 같은 거다. 예, 더 이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는 금년 초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은행이 많이 망가지니까 페드가 할 수 없이 그걸 막았어요. 중국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가요? 여기서 중국은 미국분 투자가들이 작년부터 안 좋게 보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작년 중반기부터 좀 뉴트럴하게 갔는데 미국 정부랑 중국 정부랑 경쟁, 이 이코노믹 워 이게 경쟁이 계속 안 좋게 된다고 계속 나왔어요. 정치가들 지켜보는 분들이 이거는 트럼프만 한 행동이 아니다. 바이든이 아예 더 강하게 했다. 그래갖고 작년부터 뭐 퀀텀 컴퓨팅, 뭐 AI 이런 백신 문제도 있고, 근데 백신은 중국 인도에서 미국으로 다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래갖고 안 좋을 거다 계속. 그래서 미국 투자가들, 특별히 텍사스주, 작년 여름부터 중국에 투자하지 마. 이렇게 세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뉴트하다가 뭐 10월에 그때 중국 택 주식 너무 싸다 보니까 좀 스페큘티브하게 샀는데 그러다가 여기 6월 달에 왔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4월 달에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때 처음에 왔을 때 그 컨슈머 마켓 드리븐 그 랠리니까 한 6개월 가지 않을까. 6개월 연말까지. 그러고서 매니팩처링 이런 건 중국은 꺾였다 벌써.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 안 좋고. 근데 컨슈머 쪽의 주식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 매니팩처링 그래서 독일이 별로 안 좋게 보였다. 그랬는데 컨슈머마저 꺾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리얼 에스테이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돈을 그렇죠.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컨피던스도.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프레지던시가 보니까 돈을 풀어야 되는데 피스컬을 어떻게 풀지를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그 리지널 그 거버먼트 통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역사상 그렇게 작년 10년 동안 이렇게 그렇게 풀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common prosperity 그 다 똑같이 부자 잘 살자가 공동보유. 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풀면은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현지에서 보실 때는 야,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이 위기다 그래가지고 그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 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네. 야, 저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미칠까 막 그런 피어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는 안 받아들이시는 모양이죠. 미국은 전혀 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보면은 그때도 말했는데 중국 수출, 미국 수출 나라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 수출에 저도 컨슈머 마켓은 괜찮겠지만 매니팩처링 이런 쉽빌딩 이런 거는 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잘 알아서 투자하시라 그 말을 했는데 미국은 중국이랑 인연을 작년부터 조금씩 끊고 줄였죠. 예, 줄이고 있고 아예 계속 서로 다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아예 지금 애플 사지 말라.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애플 그거는 미국에서도 저는 한 1년 전부터 그게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뭘 공격해야 되는데 예. 중국도 미국한테 뭘 공격해야 되죠.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공격은 다 했어요. 중국은 아직도 공격을 별로 안 한 거예요. 미국은 카드를 거의 다 썼고. 네. 그래서 아예 중국이 언제 공격할 건가 기다리고 있었 거죠. 근데 뭐 그게 뭐 큰 확률은 모르겠지만 애플도 그렇게 다 빼가는데 중국이 그걸 지켜보는 게 더 신기했죠. 그러다 보면 한국은 중국한테 너무 디펜던시가 많으니까 네. 걱정이 더 많을 거고 미국에서는 뭐 차이나 엑스포트가 벌써 5년 6년 차트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엑스포트 마켓으로도 안 좋겠지만 나는 인건비에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지금 90년대 중반부터 중국 덕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았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예. 근데 이제는 거꾸로 가야 돼. 그래서 제가 대만 친구가 그 아버지가 건축 회사를 가 있는데 TSMC 공장을 지었대요. 네. 코비드 후로. 예. 근데 그걸 지켜보니까 그 세 가지 그분들이 말씀을 해주더래요. 첫째, 이 공장을 지면은 TSMC 공장은 물을 많이 쓴대요. 네. water. 그러고 물 쓰면은 그게 environmentally 안 좋대요. 그렇겠죠. 네? pollution. 예. 세 번째, 인도에서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대요. 예. 그냥 뭐 하숙해갖고 쫙 와 있대. 근데 그 TSMC한테 그 아리조나 공장을 줘라. 그래서 짓긴 짓는데 물 water source 문제가 좀 있고 아리조나 물 많이 없죠. 없죠. 네? 지금 그렇죠. 콜로라도 그 물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세 주가. 그리고 pollution. 삼성은 텍사스에 줬어. 텍사스는 다행히 pollution 이런 거 신경 안 써. 네. 근데 아리조나는 좀 그게 걱정되고. 원래 환경론자들이 많이 네. 나는데. 그리고 세 번째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cost. 인도 엔지니어들이 잔뜩 와갖고 가격이 싼데 네. 미국에서 이걸 만약 해야 돼요. 뭐 2, 3년 후에. 그러면은 애플 전화기 가격이 2배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저는 걱정돼요. 미국으로 갖고 온다는 건 다 좋은데 미국으로 갖고 오면은 코스도 올라간다. 무조건. 그럼 3% 밑으로 못 간다. 3년, 5년 동안. 네. 그런 말이 뭐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뷰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하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이라는 것도 지금은 뭐 바이든 행정부가 영원할 것 같지만 네. 불과 이제 선거가 1년 조금 더 남은 거예요. 그쵸. 그죠? 11월 달. 근데 이제 공화당 또 당내 경선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되고 있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네? 두고 봐야 돼요. 저는 정치적 견해를 여쭈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 금융시장 참가자로서 야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 나오면 트럼프는 뭐 불같이 간 사람 아니에요? 야 그러면 내년 시장에 저 불확실성을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그렇죠. 지금 누가 대통령 선거를 이길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말할게요. 트럼프가 리퍼블리칸 쪽에서 안 뽑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바이든 데모크래트 쪽에서도 바이든을 안 내세울 수 있어요. 트럼프 킬러는 바이든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트럼프가 이기면은 바이든이 또 나올 것 같고. 글쎄요. 미국 그 대선도 어쨌든 누가 나오고 누가 되든 간에 내년에 과연 저게 주시장이 호재일까? 좋은 재료예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이렇게 아직은 좀 이르니까 두고 봐야 되는데. 자,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사실 미국 시장에도 이런
한국에는 뭐 칠공주니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Magnificent Seven 있어요. 그런 용어 옛날에도 많이 썼었어요. 뭐 니프티 50 있었죠. 그때 언제 니프티 50가 70년대. 70년대. 그렇죠. 그 니프티 50도 끝이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어마어마하게 샀다가 바닥바닥 네. 깨졌죠. 사라지면 쉽게 많아요. 근데 이 매그니피션트 세븐 네. 이거 버블이다. 저는 그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했어요. 사실. 그쵸. 네? 네. 주변에서 얘기 좀 들으셨죠. 어마하게 듣죠. 네. 그리고 한국 그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 뭐 공격하는 거 장난 아니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생각이세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해 조아킨 밀러가 한 말도 정확한 게 그분이 98년도에 그 택이 비싸다 숏하다가 99년도에 포기하고 롱으로 가셨어. 2000년도에 더블 다운 롱을 더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졌다. 그분이 그래. 근데 유명한 투자가고 저렇게 겸손하죠. 네. 겸손하고 자기 실패도 이야기하시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으니까 아무리 실패를 얘기해도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금년에 와서 그러잖아요. 자기는 경제를 안 좋게 본다. 하지만 자기는 엔비디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AI 이런 주식이 이거 좀 버블이든 아니든 보통 이렇게 가면 한 2, 3년도 갈 수 있다. 자기가 그 90년도 겪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가능성이 있긴 엔비디아는 특별히 있어요. 엔비디아가 거짓 시스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90년도에 시스코가 그 라우터가 필요하다 인터넷. 그래갖고 한 5년 동안 15배, 16배 떴다가 2000년도에 그 꼭지 찍고 아직도 그 가격을 못 찾았어요. 그죠? 그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막 살 때는 계속 가는데 엔비디아도 똑같아요. 지금 AI 때문에 계속 데이터 센터 짓고 회사마다 데이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 갖고 계속 사대고 있고 계속 마진이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다 짓고 그럼 끝나면 한동안 이게 earnings가 꺾이겠죠. 하지만 아직은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이 틀리진 않은데 구글, 엔비디아는 진짜 earnings가 계속 좋게 나와요. 근데 구글이나 애플 보면은 earnings가 12만 지금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보면 earnings가 더 낮아요. 근데 주식은 25%, 30% 떴어요. 그러면은 90년도 바블 정도로 P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비싼 편이죠, 많이. 그래서 이게 언제 꺾이냐는 시간 그때 6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언제 당장 꺾이지는 않겠지만 이게 얼마 비싼 거를 더 비싼 기대를 하고 사는 거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다. 그냥 두고 지켜보고 이 바블이 언제 끝나고 그거를 예상은 못하지만 좀 피해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manufacturing 은행들도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manufacturing을 지금 사고 1번을 그래서 4월 달에 찾아갔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매니팩처링 미국 내에서 매니팩처링 어느 쪽입니까? 미국 내에서 인더스트리얼 섹터를 산다는 거죠. 유틸리티도 아예 기름값이 너무 뜨니까 에너지를 팔아서 유틸리티를 샀어요. 저번 주에. 유틸리티는 진짜 바닥을 치고 있고 에너지는 계속 톱을 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방향이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뒤집어질 때가 지금쯤이면 되지 않을까. 리뉴어블 에너지는 어때요? 리뉴어블 에너지는 아직도 조그만 회사들이잖아요. 미국 내에서. 예. 한국은 뭐 크게 크죠. 크죠. 그러니까 relative 한국 공장들 중에서는 크죠. 예. 근데 미국 안에 큰 기업 안에서는 조그맣죠 아직. 그건 이제 뭐 인더스트리로 이렇게 예. 접근하기는 아직은. 아직은. 예. 자동차 같은 거는. 자동차는 그렇게 좋게 안 보이죠. 경제가 이제 좀 천천히 가고 돈을 그 시민들이 돈을 못 빌리잖아요. 자동차 살라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또 어느 회사도 돈을 빌려주잖아요. 현대도. 현대 자동차도 지금 미국에 지금 돈 빌려주고 있잖아요. 차 사라고.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돈 빌려줘서 차를 사면은 그 돈을 어떻게 다 돌려받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경제가 괜찮으면 괜찮고. GM이 그래서 2007, 8년도에 망가진 거 아니에요. GM이 2007, 8년도에 자동차 회사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맞아요. 파이낸싱 파이낸스 컴퍼니. 회사 있죠. 예. GM 차를 산 이유가 GM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GM 차를 샀어요. 저는 가난한 아직도 사람들. 기억이 나는 게요. 얼마나 국제금융시장이 무서우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생겼잖아요. 네. 제 생각에 2004년도, maybe 2003, 4년도에 미국에서
포드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GM 포드라는 게 현대자동차보다 크래시 엄청 좋은 건데 예.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예, 약해지고 있다. 예,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아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GM이 뭐 외형은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돈 빌려줘가지고 자체적으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신용등급을 보니까 현대자동차하고도 차이 많이 나는데 제시하는 그 수익률이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에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예. 그때 아주 무섭구나. 그래서 그런 걸 잘 인식 못하는 한국의 채권 담당 임원한테도 와서 그걸 세일즈를 하고 있고 예. 은밀하게. 예. 근데 최근에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은밀하게 좀 팔 수 있겠냐. 커머셜. 예.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힘들 때죠. 이거 심상치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가능성이 아니 있죠. 그쪽에서 잘 팔리면 저한테까지 그쵸. 왔겠어요? 옛날에 사모펀드들이 미국에서 팔고 유럽에서 팔다가 다 팔리면 아시아, 일본, 한국 안 오고 안 팔리면 왔죠. 그걸 들고 안 팔린 걸 들고 와서 네. 그건 IMF 전에. 네. 지금은 한국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예리해지셔서 네. 쉽게 안 되죠. 한국에 아무거나 들고 오면 더 이상 안 팔려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네. 뉴욕의 이 커머셜 빌딩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사무실 빌딩이 정말 예. 고색창연하더라고요. 예. 예? 뉴욕 라이프. 예. 근데 정말 크라이시스든 무슨 소동이든 오면은 그 커머셜 빌딩에서 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심상치 않게 해요. 그렇죠. 저희가 리얼 에스테이트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펀드가 있어요. 한 펀드가 벌써 2019년도 중반기부터 조항이 들어왔었어요. 메zzanine 리얼 에스테이트 7% 이상 이자를 갖고 오면은 한국 분들이 사겠다. 매잔이라는 게 뭐 이 시니어하고 주니어 선순위 사이에 밑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메zzanine 7%를 고민하다가 2019년도 벌써 불경기가 한 1년, 2년 안에 오겠다 이렇게 보였어요. 네. 레이트 사이클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조언한 게 선순위를 레버리지를 하는 게 낫다. 왜냐면 리얼 에스테이트는 크레딧이랑 다르게 메zzanine이 망가지면은 좀 많이 망가져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리스트럭처링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선순위를 레버리지 해갖고 그게 너무 다행인 게 지금 메zzanine들 많이 깨졌어요. 미국 커머셜. 왜냐면 오피스 들어가면 무조건 깨지고 다른 분야는 괜찮았는데 일단 포트폴리오를 짜면 오피스가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선순위를 짜서 그 7% 타겟에서는 조금 모질라요. 하지만 포지티브예요. 메zzanine은 지금 많이 깨져갖고 좀 그러니까 운 좋게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괜찮고 안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그냥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거는 와장창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tale of two city. 네. 좋은 거는 아예 튼튼하고 나쁜 거는 그냥 거짓 영적으로 가야 돼요. 네. 가격이. 그래서 이게 기회도 기회인 게 저희는 아직도 선순위는 이번에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어요. 왜냐? 선순위는 레버리지를 그때는 레버리지에서 7% 7.5 네트인데 지금은 레버리지를 안 해도 한 9% 네트가 가능해요. 근데 그걸 또 다양하게 당연히 오피스만은 아니지만 근데 오피스도 지금은 딱 보면은 빌려줄 게 괜찮을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들한테 지금도 미국에나 영국도 유럽도 선순위로 가면은 그 메zzanine 안 가도 9% 레버리지도 안 넣고 네. 넣으면은 12% 네.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괜찮네요. 근데 지금이 기회다. 그 대신 저희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하워드 마크스 제가 존경한 좋아하시 3% 좋아하시는 하워드 마크스를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이 저번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그 자기는 Great Depression 자식의 아들이다. 아버님이. 그래서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다. 다행히 자기가 투자하는 asset class 투자하는 그 채권이 위험한 채권을 조금 보수적이게 투자해서 그래도 짭짤하게 손님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뭐뭐 회사보다는 조금 퍼포먼스가 약하다. 그냥 QE 때는 위험할수록 돈을 더 벌었잖아요. 10년 그렇죠. 동안. 근데 지금은 아니고. 그래 근데 그게 저희 회사예요.
AAA 보수적인 회사가 공격적인 아세 클래스 들어가서 좀 보수적이 갈래. 그래서 내가 와 하월 마크스랑 우리랑 비슷하게 투자를 하는 생각 방식이네. 그것도 괜찮아요. 네. 위험한 아세 클래스는 좀 보수적이게 들어가지. 위험한 아세 클래스를 뭐라 그러냐 막 머리 받고 쳐들어가 봤자 좋을 거 없어요. 깨지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데 안 좋지만 선순위 쪽으로 안전하게 가면은 기회는 있어요. 그 대신 뭘 알고 해야 되죠. 좀 뭐가 요번에 뭐가 깨지면 보니까 투자가분들이 이렇게 뭐 5가지가 깨졌는데 어떤 2개는 그냥 치워버리고 손해 봤다고 나머지 2개는 투자해서 고쳐갖고 예. 회복을 해야 되는데 모르시잖아요. 알고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금융회사들도 사실 좀 긴장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한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들 익스포저가 많다고 하니까. 오피스만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만 그랬겠냐. 다른 이머징 컨트리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걸 많이 했겠죠. 예. 그래서 뭐 잘 커버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더 아니, 안 좋아지면 영국은 많이 벌써 깨진 상황이고 한 80%가 깨졌다고 보면 되고 유럽 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깨졌고 이제 미국은 아직도 이제 깨지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하반기까지 commercial real estate loan 한 1.5 trillion 달러가 리파이낸스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미국 그 경제에 큰 영향을 줘갖고 미국 리세션을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말한 soft landing의 sector recession 중에 commercial real estate는 자기네들만은 리세션을 겪겠죠.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뭐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거리이기도 하고 워런 버핏의 경우에도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윤재석 CIO께서도 일본에 대한 투자를 좀 일찍 하셨단 말이에요. 예. 아직도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예, relative.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본 분한테 현찰로 일본 주식을 사냐 그건 아니고 그 포트폴리오 베이타를 늘리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유럽 주식을 빼서 일본을 사는 거지. relative value상 좋게 보지. 일본 그 신문사는 게 일본 기자 잘못 쓸까봐 일본 주식을 굳이 현찰을 사서 현찰을 갖고 사는 건 아니다. 다른 걸 줄여서 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비교적 그 투자 상대 우위가 있다. 싼 주식인데 지금 뭐 10년째 한번 반딱 뜯다 말았고 싸요. 그렇지만 아무리 싸다고 캐탈리스트가 있어야지 주식이 뜨는데 캐탈리스트가 생기긴 생겼어요. corporate governance restructuring. 근데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게 뭐냐. 프라임 미니스터 키시다가 지금 세계 돌아다니면서 미국 작년 10월에 와서 선전을 해요. 일본은 이제 다시 드디어 자기가 CEO 리스트럭처링해서 다시 매니팩처링 갖고 돌아오고 지금 TSMC가 그 큐슈에 공장 지우고 또 무슨 회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홋카이도 그쪽에 공장 지우고 이렇게 지금 선전해서 인도 같이 이렇게 끌고 와요. 일본으로 와라. 근데 아직까지는 일본 CIO들은 키시다가 외국인들한테 선전은 잘했지만 일본 안에 그 사장들, CEO들을 설득을 제대로 안 시켰다. 그래서 그 선거가 중요한가 봐요. 그 선거가 딜레이 됐는데 선거를 그 시트를 따야지.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내년 4월 달에 그 시트를 따야지 윤 대통령도 힘이 있어서 법을 만들 수 있고 뭐라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지금 그 정부가 스플릿 됐잖아요. 세넷 하우스. 예.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뭐 법을 바꿀 확률이 좀 줄어들잖아요. 힘이.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일본도.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 현지에 저희 이제 뭐라고 하죠? 저희 네트워크 있어요. 이 예. 통신원이라고 예. 일본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 이렇게 예. 통화를 해보니까 아유 뭐 주시장 보고 뭐 일본이 뭐 변한다. 일본이 막 아직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왜냐면 그 CEO분들이 그래요. 그 키시다가 아직도 그 CEO들을 설득을 못 시켰대. 아직은 그냥 도쿄 스탁 엑스체인지 캐탈리스트만 네. 지켜봐요. 네. 그래요. 뉴욕에서 출장 오신 뉴욕생명자산운용의 윤재성 CIO와 금융시장에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조금은 가볍게 혹은 그러면서도 저 인사이트풀하게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는 한 3, 4개월 정도 예. 또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투자를 하시고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라 조언을 좀 주시면요. 그렇죠. 저는 금년 초반기부터 경제를 좀 조심히 봐갖고 아직은 그렇게 경제가 계속 이끌어가는데 아직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하여튼 일반 투자자분들이 한두 막 빵빵 터지는 주식을 찾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큰 그림으로 봐서 그 투자는 길게 하는 건데 저는 아직도 조심스러운 게 맞다고 생각하고 경제가 좀 늦게 꺾이더라도 꺾이는 것 같고 아무리 좋아봤자 소프트 랜딩이면 좀 둔화되고 뭐 지켜볼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짧게 봐서 기름값을 지켜봐야 되고 기름값이 정부 채권 이자를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걸 지켜봐야 되고 이 미국의 지금 세이빙스가 줄어들고 그 크레딧 카드 이런 뱅크럽시 이런 걸 그리고 코퍼레이트 본 뱅크럽시가 조금씩 생기는데 크게 심한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이게 둔화가 되고 살짝의 불경기를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10월, 11월 달에 꺾이는 게 보이면은 안 좋은 방향이 금년에 찍히고 아니면은 반등으로 연말까지 랠리가 가능해요, 주식이. 그러고서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리스크를 테이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다양하게 좀 망가진 섹터들의 기회를 찾고 너무 그 AI 바블 제가 말하는 바블이죠. 그걸 너무 쫓아가지는 마세요. 그건 언제 내려야 될지도 알아야 돼요.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싼 주식을 지금 집착해서 갖고 계시거나 그것을 더 안 좋은 건 쫓아가서 사시는 것보다는 지금도 사실은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믿을 수 없는 가격대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주식들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많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전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으나 주식시장 내부에서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될 시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정확해요. 제가 그래도 이런 정리는 좀 잘 해드려야지. 제가 한국말이 좀 약했는데 정확합니다. 자, 출장 잘 마치시고요. 미국 들어가셔서 또 좋은 운영해 주시고 또 다음번 저희가 미국에 가든지 아니면 또 윤재성 CIO께서 한국에 오시면 다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욕생명자산운용의 윤재성 CIO와 인터뷰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번 신과 대화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